그리스와 페르시아는 무역의 유충지였던 이오니아 지역을 두고 맞붙는다. 페르시아는 대규모 원정군을 두 차례에 걸쳐 보내지만 모두 다 실패한다. 마지막 그리스 침공을 계획한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대규모의 군사를 모아 그리스를 침공할 준비를 마친다. 이오니아 지역의 주도권을 두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3차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알아본다. 자, 엄청난 인원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음식까지 입맛에 맞춰서 준비했거든요. 그냥 이제 쳐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신하들이 네.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데 네. 원래 그렇잖아. 높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딱 거부터 파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이미 결심을 굳힌 거냐 망설이는 거냐. 아, 그러니까 말려주기를 바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말리는 순간 내 목이 날아가는 건지. 그래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오. 그러나 이제 누군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또 전화 아니되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능적인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병력을 이만큼, 너 배를 이만큼 만들려 그러니까 배만 만들면 뭐하냐, 항구를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왜 실패했냐, 가다가 풍랑부로 다 깔아놨냐. 근데 항구가 없다. 근데 항구 건설 사업 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엄청나죠. 네. 그랬더니 왕이 그래 알았다, 안 할게 그랬거든요. 오. 근데 어느 날 부르더니 자기가 꿈을 꿨대. 꿈에서 반드시 가라고 그랬대. 그리고 너가 여기 누워서 한번 잡아 그랬어. 근데 원래 왕의 자리에 앉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되는데 네가 잡아 그랬어. 그래서 잤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사람도 그런 꿈을 꿨대.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꿈을 꿨겠어. 거기에 누웠다 일어났는데 그 꿈 안 꾸면 영면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결심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분은 이제 돌아가시고 선왕의 복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또 다른 문제점이 제국이잖아요. 네. 그럼 침공하기 전에 병력들을 벌써 다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전쟁을 결정해놓고 전쟁을 안 해. 그러면 또 리더십에 의심을 갖게 돼요. 뭐야? 우리가 그러면 저 적국보다 힘이 약한 거야? 아니면 우리 제국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지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국적인 동원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질보다 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을 것이고 각 지역의 군대들이 나오니까 정말 퍼레이드라는, 저희가 어떤 놀이공원 가면은 여러 국가, 여러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이 모델들이 지나가잖아요. 엄청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이때 정말 장관이었고 오히려 전투 기록은 없어도 이 내용이 막 그림이나 막 뭘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페르시아 유적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다 그 알렉산더가 하도 부셔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놀랄 만큼 없어요. 놀랄 만큼 없는데 기록들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폐허가 된 거를 발굴해서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투구를 안 쓴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갑옷도 없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단초를 제공하는 게 다 그런 발굴이지 어디서 딱 문헌이 발견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퍼레이드가 정말 볼만은 했을 거예요. 그 기록은 없지만 왜냐, 현대에도 국제 관함식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이 관함식이 우리 해군이 얼마나 이 위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국제 관함식 앞에 국제가 붙으면 동맹국에서도 군함이 와요. 그러면은 막 다양한 군함들이죠. 다양한 군함들이 국기를 걸고 쫙 항진을 하면 그게 또 볼만하거든요. 그러면 적한테도 와, 저 나라는 저렇게 힘센 친구들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반면에 제국민들한테 야, 우리 제국이 이렇게 셌구나.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복장을 한 인종이 우리 제국의 기치 아래 있구나. 그러면서 또 애국심, 제국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국심이 북돋아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2500년에도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보면 아테네, 그리스 이쪽 연합군 국가들은 많이들 이 위용에 눌렸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크세르크세스가 이 실패한 이유를 봐서 결론이 뭐냐면 거대 퍼레이드 작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질보다는 양으로. 네, 사실은 이제 항복들 많이 했고 특히 북부 중부 쪽은 많이 항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는 자기들이 이때 막 크던 중이라서 놀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어차피 대장 안 할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대장으로 하나 이 사람을 대장으로 하나 나한테 유리할 대장을 하면 돼요. 근데 대장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남을 섬기는 게 너무 큰 손해죠. 그러니까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딱 자기들도 성장해서 이제 그리스를 좀 총괄할 대장이 나와야 될 때야라고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무너지려고 하면 이 둘이 내분이 일어나면 진짜 무너지는 건데 둘 다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대장할 수 있는데 그렇죠. 라고. 사실은 둘이서 같이 싸우는데도 서로 대장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한테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펼쳐진 유명한 전쟁 이게 테르모필라이와 살라미스 해전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때도 수륙 병진으로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세르세스는 그 세 개의 포크에도 운하를 파버려요. 지난번에 거기서 침몰했다고. 그 곳에 직선 도로를 뚫어요? 네, 직선으로. 그리고 와서 이제 테르모필라에 올 때도 사실은 해군하고 육군이 같이 왔어요. 짠 왔는데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잖아요. 헤로도토스도 뭐 여기 어마어마하게 왔다 그러는데 이게 솔직히 효용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실제 전투를 하려고 보니까 의외로 병력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예? 1000만 명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이니 뭐니 하지만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병력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딱 그 테르모필라에 왔을 때 이쪽에 해군이 뭐 1200척이라며 지들이. 그러니까 누가 그랬거든. 여기서 이럴 필요 없다. 배에다가 일부 태워서 스파르타로 상륙하자. 근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작전이었어요. 스파르타로 상륙하면 스파르타는 자기보다 10배나 많은 국가 노예를 거느리고 있어요. 네. 당연히 걔들이 반란 일으키지. 나는 관대하다. 우리는 스파르타와 다르게 너희를 노예로 쓰지 않고 제국민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뭐 안 관대해도 스파르타한테 워낙 강하고 살아서 악마가 와서 손을 잡았을 거야. 스파르타가 그렇게 노예에 대한 탄압이 심했어요. 네, 말도 못했죠.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건데 네. 마침 그때 폭풍우가 항구가 없었잖아. 네. 폭풍우가 와서서 1200척 중에 그러니까 이걸 진짜로 했을 때 퍼센테이지는 맞을 거 아니에요. 네. 1200척 중에 400척이 침몰을 해요. 3분의 1이. 예. 그래도 아직 800척이나 남았잖아. 네. 아테네는 그리스 해군은 300척이거든요. 부총번 하잖아요. 네. 못 나눠요. 나눠서 이 스파르타로 가야 되는데 야 이거는 나눠서는 못 가겠다. 우리가 400척이나 이뤘는데 이제 또 나누면 제대로 비슷해져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만 많지 굉장히 자신 없는 군대였어요. 그리고 퍼레이드 하러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나 파라 뭐 별 이상한 쇼는 계속하면서 왔는데 많이 보면 전략이 없어. 그러니까 와 항복해. 제가 싸워? 야 어떡하냐 이제부터 이런 식이야. 테르모필라에서 육지와 이제 해전이 같이 벌어집니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이쪽이 바다고 이쪽은 또 가파른 산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동해안에 차 타고 가면은 산 있고 옆에 파도 치는 도로 있잖아요. 예쁘죠. 딱 그런 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기 말도 길 많은데 하여간 대군이 왜 일로 오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 나눠서 갔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뭐 경포대나 이런 데 널찍하게 이제 배댈 수 있는데 가면 되는데. 나도 어릴 때 그게 궁금했어. 네. 그럼 이 좁은 길을 가야 된대. 저런 거 궁금하다. 근데 세상에 옆으로 돌면 되지 왜 글로 가니 그랬더니 이게 해군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보급이 안 되니까. 그리스 요원이 뭐 털어먹을 게 있나. 이거 뭐 1000명, 몇천 명 이런 조그만 그렇죠. 동네 털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수송 트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트럭이 바다로 가고 얘들은 해안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같이 가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 해군이 바다에서 진치고 있고 육군은 테르모필라에서 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서 고생하게 된 거지. 이런 협로를 뚫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 테르모필라에도 왔으면 처음에 메디아군을 투입해요. 근데 그걸 중장면 지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페르시아 불사인데라고 카멘스. 임모탈. 임모탈. 네, 걔들을 투입하는데 얘들이 병력이 사실 10,000명이에요. 이건 정확하게 10,00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협로를 지키는 게 3,000명, 4,000명 정도인데 그 좁은 통로에 10,000명 투입하면 10,000명이 제 역할을 못해요. 전투 시작하자마자 메디아는 페르시아가 그래도 제일 믿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사인데를 넘어요.
그럼 그 나머지 애들은 어디 갔어? 뒤에서 기다리겠죠. 저 궁금한데 근육질의 병사들이 근육 모양의 갑옷을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근데 팔다리는 이렇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진짜로 없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러니까 내 발이 앞으로 나가는 부분 그리고 내가 칼이나 창을 드는 부분에는 이 보호대를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두박근혜는 진짜로 살이에요? 그 위쪽에 이게 너무 보호 장구를 많이 갖추면 기동성이 떨어지고요. 네. 그럼 보호 장구가 너무 없으면 부상을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게 밸런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호 장구를 두 쪽, 그 정강이 보호대를 두 쪽 다 찬 사람도 있고, 어떤 병사는 또 돈이 있어야 차거든요. 그때는 국가에서 안 줘요. 우리 집에 돈이 있어야지 보호 장구를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빈부격차도 있었어요. 창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군이에요. 내가 내 돈으로 무장과 방어구를 마련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돈 모자라면 왼다리 보고만 차고 왼발만 앞으로 내밀고 또 오른발은 뒤로 빼고서 일단 싸웠다가 다음번에 돈 생기면 오른쪽 당아리 채워요? 장난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진짜요? 그래서 무장을 못 갖춘 그런 조금 가난한 시민은 뒷열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무기의 사정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일 긴 사정거리의 무기는 화살이었는데 화살은 어떻게 보면 특수병과 쪽으로 빠지는 거고 진과 진이 붙었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창이었어요. 네. 그래서 1열, 2열, 3열까지가 제일 치열한 이 살상 범위였던 거죠. 네. 그러니 돈이 없고 무장이 안 되면 뒷열로 빠지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겼을 때 전공. 1열, 2열, 3열은 우수한 전사, 우리가 나라를 구했네. 맨 뒤에 있는 분들은 돈 모아서 사서 다음에 남녀로 가야겠다. 네, 오른쪽 정강이 보호대 꼭 산다. 네. 그래서 사실 페르시아군이 많다 그랬지만 이게 문제가 된 게 실제로는 막상 전투하려고 온 병력이 없어요. 역시 이모탈의 기록은 그리스 역사학자가 기록한 기록뿐이 없어요. 이들이 불사부대, 이모탈이라고 불렸는데 병력 수는 10,000명이에요. 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10,000명입니다. 인종은 페르시아가 워낙에 제국이다 보니까 네. 알라민 그리고 페르시아인, 메디아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에 처음에는 메디아 부대가 나갔죠. 네. 그 다음에 이모탈이 나갔잖아요. 메디아 부대는 메디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이모탈은 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개 부족 중에 가장 우수한 전사들만 뽑아서 만든 최종의 특수부대였던 거예요. 왕의 근위병이자 상비군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대와는 다르게 동일한 이 무장과 동일한 옷을 다 입힌 겁니다. 다 똑같은 옷으로 통일. 그렇죠. 왜 이들이 불사의 부대가 됐는지 이제부터 재미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부대들은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방패 모양도 똑같고 투구 모양도 똑같고 옷도 똑같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개인 무장이니까. 개인 무장이니까.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옷과 동일한 무장을 10,000명이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머리에는 두건을 쓰죠. 네. 장교를 제외하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투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1,000명을 살상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 9,00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10,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채워갖고 나오는구나. 이들은 예비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 전투에서 1,000명이 죽었다. 그럼 예비 병력 1,000명한테 동일한 옷을 입혀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잘 모르는 적이 보면 무섭지. 죽지 않는구나. 네. 게다가 페르시아 군이 대부분 이들이 나가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전장 정리를 페르시아 군이 하니까 몇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대는 죽지 않는 부대구나. 이런 통설 같은 게 나간 거고 그리고 이들은 또 그거를 잘 이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 테르모필라의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하자마자 불사인대를 집어넣는다는 건 사실 전투 병력이 의외로 많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뭐 빨리 끝내고자 하거나 아니면 본때를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싸울 수 있는 게 그 정예 부대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헤로도투스 기록에 보면은 니들이 설마 이 대군을 앞에 놓고 항복 안 하겠니? 그래서 5일을 기다렸는데도 스파르타는 항복 안 했다 이건데 야 이쯤 되면 항복해라. 니들 눈도 없냐? 진정한 퍼레이드용 군대였네요. 그러게요. 딱 보여주기식. 그렇죠. 이모탈도 그 테르모필라 협곡을 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모탈이랑 이
그리스 연합군, 그러니까 스파르타 주도의 그리스 연합군하고 붙었는데 이 무탈이 왜 졌을까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왕의 친위의 상비군인데 무장 그리고 보호 장구의 문제였습니다. 얘네들은 갑옷을 안 입었군요. 투구를 안 쓴 대원들이 많았어요. 이들의 이 무장은 창이 있었고 이 나무 재질로 만든 방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접전에 대비한 단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위에는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또 이 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허. 근데 비늘 모양의 갑옷이라고 하고 옷 안에 입었다는 그 힌트는 두껍지 않은 갑옷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반면에 그들과 전투를 했던 스파르타는 중장 보병이에요. 그러니 황동체 투구를 쓰고 창도 그들보다 더 길고 그리고 훈련도 그러니까 방진 훈련도 어느 정도 된 데다가 지형도 도와주는 거죠. 그리스 전술에 뭔가 또 특별함이 있었나요? 그리스군 전술은 팔랑크스라고 방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게 상황마다 약간씩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8 곱하기 8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8명 뒤쪽으로 8 해가지고 그래서 팔랑크스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횡간의 이 거리는 2m에서 2.5m. 그런데 전투가 벌어져서 붙으면은 좀 더 간격이 한 1m 혹은 그 안으로 들어가겠죠. 방패를 보면 방패를 내가 혼자 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방패의 손잡이를 보시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 이 원형 방패라고 하면 내 몸은 오른쪽 부분이 맞고 네. 왼쪽 남는 부분은 덜렁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대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우가 그쪽으로 자기가 방패를 밀어주지 않으면 그쪽에 다 뚫리는 거죠. 그럼 방패가 합집합을 만들면서 쫙 붙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꼭 무슨 이거야말로 이 아주 두꺼운 물고기 비늘이 쫙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맨 오른쪽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팔랑거리는데. 옆이 없죠. 그래서 팔랑크스예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은 자기 왼쪽이 다 보호가 돼요.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오른쪽이 텅 비죠. 네. 저기 우회하면 이 사람은 뚫리죠. 뚫릴 수밖에 없죠. 전투력이 제일 센 사람, 제일 최우수 전사가 맨 앞줄에 맨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전사가 상황을 판단해서 진을 돌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허. 자기가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 옆에 방어망을 치는 그 전술이 바로 이 사람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맨 앞줄에 맨 오른쪽이 대장. 사실은 이 스파르타는 되게 동일한 군사 훈련을 받았고요. 왕이니 귀족이니 상관없이 방진에 들어가면은 다 동일한 방패병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맨 앞줄에 갈 수도 있고요. 왕이 늙으면 뒤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시 문헌을 보면 스파르타는 이제 치열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뒷줄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날 죽어도. 그렇군요. 이렇게 내 왼쪽을 다 지켜주는 팔랑크스 진을 가지고 있는 스파르타의 그 메인 멤버들 그리고 그리스의 연합군들 정말 단단한 중장 보병들이 팀워크까지 좋아요. 그런데 약간 구경하는 퍼레이드용 군대의 합집합이었던 페르시아는 아무래도 여기에서 점점 더 잘못된 준비, 분열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일단 페르시아 애들이 경갑을 하는 거는 얘들은 사실 기동성이 중요하지 밀집 대형 전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군 쪽 기록 보면 얘들은 아예 밀집 대형 전투를 못 한다고 돼 있어요. 물론 자기 기준이겠지만 자기들이 봐서 너무 못 하는 거죠. 그 전에 한번 붙여봤대요. 저기 있을 때 불사인하고 그리스 잘 싸우는 애랑 당연히 이 불사대가 이기죠. 그러니까 쟤 봐라, 우리는 거의 3대1로 이긴다 하는 말이 전쟁은 팀입니다. 이런 거 잘한다고 소용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왜 아까 메디아만 투입하냐면 땅이 좁았기 때문이지만 야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메디아인이랑 뭐 다른 나라 여러 종족을 투입하잖아요. 말도 안 통해요. 앞으로 그랬는데 뭐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들은 싸우는 법도 달라요. 무기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다. 실제로 좋은 부대가 많이 있었다고 해도 연합작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야. 또 제국의 군대를 같은 전선에 둘을 모아놓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왜 우리 병력을 여기서 죽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차피 우리가 1000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다 죽을 필요 없잖아. 내일도 전투는 있으니까. 문제는 그걸 한 부대에서 하면은 다른 부대가 어느 정도 전투를 치러주면 되는데 그 생각이 전파가 돼서 두 부대가 그렇게 되면 뭐 그날 전투는 끝난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마음가짐의 차이가 굉장히 컸겠네요. 네. 스파르타 그리스 연합군의 팔랑크스의 오른쪽 맨 앞에 서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른쪽 맨 앞에 섰어 내가 가장 강하다. 내가 이 팔랑크스진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근데 페르시아군의 맨 오른쪽 맨 앞에 서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왜 나만 날 용한데 여기 뭐라고 서야지. 이렇게 될 거. 네. 이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제가 열심히 충성도가 또 다르잖아. 그쵸, 그쵸. 이해관계가 이게 이상하게 얽혀가지고 이래도 못 믿고 저래도 못 믿어. 이런 상황 이제 다 들었잖아요. 에? 자, 민지 씨,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죠. 저요. 예. 저요? 집니다. 페르시아가 이겨요. 아 그래요? 예.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그래서 이제 못 들으니까 네. 새끼를 정부 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상금을 뿌려.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이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피알데스라는 사람이 이제 새끼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이제 뒤로 돌아오죠. 뒤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왜냐하면 중장보병은 뒤에서 뚫리면 끝이에요. 앞에만 측면하고 뒤는 방어가 없어요. 근데 해안선이 좁은 이 1000명이 막을 수 있는 지형이니까 가능했지. 이게 여러 앞뒤로 오면은 좁은 길은 그야말로 죽음이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을 탈출을 시키고 스파르타는 우리는 여기서 도망갈 수 없다. 그 레오니다스와 300이 네. 사실은 얘들이 대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버텨서. 끝까지. 네. 스파르타는 항상 자기보다 10배나 많은 그 국가노예라고 그러는데 헬로트들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졌다 그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어차피 반란이라고. 가도, 어차피. 네. 그러니까 누가 붙었더니 쟤들이 3대1까지는 해냈는데 4대1 되니까 지더라 이런 소문 딱 나면 우리는 10대1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실은 스파르타의 정신은 별게 아니야. 내가 도망가면 우리가 다 같이 죽는다. 왜? 쟤들이 이제 우리한테 덤빌 테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제 스파르타인들만 남겨놓고 가렵죠. 연합군은 후퇴를 하고 스파르타가 여기서 거의 네, 그래서 여기서 전멸을 전멸을 하죠. 하죠. 전멸을 하죠. 그 정말 유명한 비 있잖아.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리는 스파르타가 알려주세요. 명령을 지키느라고 누워 있다. 그래서 오늘날 군인들도 참 스파르타 좋아하긴 좋아해요. 또 그 아주 유명한 구호를 남겼죠. 네. 모론 라베. 모론라베. 스파르타의 왕에게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항복해라고 했어요. 근데 항복해라고 하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서한을 주고받았습니다. 서한 편지로. 예. 그래서 너의 무기와 무장을 넘겨라라는 서한이 온 거예요. 그게 항복 서한인 거죠. 그랬더니 레오니다스가 딱 읽어보더니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 그게 모론 라베. 와서 가져가. 능력이 있으면 와서 뺏어봐. 이 뜻인 거죠. 이게 뭐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40대 1의 열세예요. 저 뒤에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있는 거죠. 자신들한테 나온 병력은 얼마 없고 그런데 그렇게 결기 있게 딱 외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너무 멋있는 이 모토였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그리스 육군의 모토로도 쓰였고요. 그 뒤로 이제 사이프러스 이 위기 때 그리스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저항 세력의 지휘관도 그 모토를 썼고 심지어 현대에 이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도 그 모토 모론 라베를 모론 예, 라베. 부대로 그 모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론라베라고도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이제 올 테면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조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들어와. 이렇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약한 페르시아가 이기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전쟁은 한 군데서 벌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테르모필라이가 어쨌든 그리스군이 패배했고 그런데 테르모필라이 육군이 밀리니까 해군도 철수를 하게 되죠. 네. 그리스 연합군은 테르모필레에서 페르시아 육군의 진입을 막고
동시에 아르테미시온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막고자 했다. 페르시아는 800여 척의 함대 중 200여 척을 에우보이아 섬 바깥쪽으로 보내고 남은 600여 척으로 아르테미시온 해전을 치룬다. 그리스 연합군은 300여 척의 함대로 페르시아와 막상막하의 해전을 벌인다. 하지만 테르모필레 전투의 패배 소식에 그리스 연합군 함대는 살라미스로 철수한다. 이후 페르시아 모든 함대는 연합군이 집결한 살라미스 섬으로 향하는데 에우보이아 섬 바깥쪽에 있던 200여 척의 함대가 풍랑으로 침몰하고 600여 척의 함대만 살라미스 섬으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육지를 따라 쭉 와가지고 아테네를 함락시켜버려요. 그러자 근데 그 전에 이제 아테네 시민들은 다 배 타고 이제 바다로 떴어요. 바다에 떠 있어요 지금? 예, 데미스토클레스라고 그리스의 이제 유명한 지도자가 앞으로 페르시아와 전쟁은 반드시 난다. 그러면 우리는 육지가 아니라 해군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원래 아테네는 해상국이 아니라 육상국이었는데 이걸 그냥 해상국으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200척이 넘는 배 주민들을 실어서 날라서 저기 살라미스나 주변으로 피난시키고 이제 바다에 거대 함대가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 함대의 거의 3분의 2가 아테네 해군이었어요. 정말 해전을 철저하게 준비를 했네.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육지에서 막을 군대가 없잖아. 네. 아테네가 이제 불타버리니까 육군을 놓고 보면은 스파르타가 이제 최고 이게 된 그렇죠. 거예요. 이때는 스파르타가 있는 데를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러는데 중부 지방은 테베가 맹주인데 이쪽은 전부 페르시아에 넘어갔어. 아테네는 통으로 바다로 튀었어. 그러니까 이 펠로폰네소스 애들이 우리가 왜 전 그리스를 지켜야 되냐. 우리 거만 지키면 되지.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자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진짜 희한한 코린토스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게 세상에 이런 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바다 사이에 이렇게 땅으로 연결된 정말 만화처럼 지금은 거기 운하가 뚫렸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이게 진짜 믿기지가 않더라고. 바다 사이에 땅이 쭉 있어요? 요만큼 다리처럼 연결돼 있어 진짜. 그리고 거기가 또 이렇게 높아. 그러니까 지금 운하가 뚫렸는데 운하도 여기서 진짜 얼마 안 돼요. 배 한 척 딱 통과하는 만큼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다리 같은 땅이 있거든요. 펠로폰네소스 애들은 여기만 지키면 난공불락이다. 그리고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자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가서 설득을 하는데 논리가 멋있어요. 살라미스를 지키는 것이 펠로폰네소스도 구하는 거다. 왜냐? 여기를 막으면 배가 어차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연안을 따라 못 가면 육군도 진격하지 못한다. 수륙병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 육군도 못 간다. 왜 물러서서 거기를 지키냐? 그러니까 살라미스를 지키면 둘 다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페르시아도 바보가 아니어서 약간의 부대를 보내서 코린토스 지역 쪽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펠로폰네소스의 폴리스들이 안 돼, 가야 돼. 이러고 도주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데미스토클레스가 비장의 방법을 쓰죠. 그 페르시아 진영에 자기 노예를 보내가지고 그리스 해군이 지금 코린토스로 튀려고 한다고 정보를 줘버려요. 이게 사실 계략이 아니라 진짜 준 거야. 그러니까 독을 해결하기 위해 독으로 맞섰다. 네. 약간 이런. 그러자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거 신나는 일이니까 이게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살라미 섬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을 동시에 봉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군은 갈 데가 못 없는 나가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싸워야지. 싸워야지. 그래서 벌어진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자, 살라미스 해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방어 전략을 짰지만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나름대로 공격 전략을 짰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아까부터 말했지만 전략이 없어요. 항상 닥치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라미스에서는 600대 300이 됐거든요. 그래도 많아 보이잖아. 그렇죠, 2배니까. 근데 양쪽 입구를 막자고 또 이쪽으로 뺐어. 300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좁은 해역에서 싸워요. 그러니 이제 사실은 수도 비슷해지고 질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해전은 우리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지만
육지하고 바다에서 제일 다른 게 해저는 거기 물살이나 물기를 아는 애하고 모르는 애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생전 못 보는 땅에 갔어도 땅에 운동장에서 뛰는 거 누구나 뛸 수 있다. 근데 바다는 아무나 가지 못한다. 맞아요. 그 물속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해전이 벌어지죠. 거기다가 밤에 저쪽을 봉쇄하느라고 밤새도록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물에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전혀 앞서는 게 없는 페르시아가 있는데 그러면 양쪽의 배 자체가 좀 다른가요? 아닙니다. 이 전투 함선으로 썼던 3단 노선은 양측 다 거의 비슷한 그 배를, 그러니까 함정을 썼어요. 근데 함정을 운용하는 철학이 달랐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는 해양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암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 배가 제대로 조암이 되려면 노군, 그러니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철학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태운 전투병력은 사실은 다른 배에 올라타서 이 가까운 곳에서 접전을 벌이는 그런 용도보다는 노군들을 지키는 그런 용도였고요. 그리스군은 워낙에 조항 기술이 뛰어나니까 적의 측면을 파고들어서 충각을 하는 그런 전술을 주로 썼고, 페르시아군은 조함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럼 전투 병력을 더 태워서 올라타가지고 그 배를 점령을 하자. 칼고리로 걸어서 올라타는. 그렇죠. 그래서 양쪽 군의 철학이 달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해전은 사실은 배가 가라앉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그쪽에 뭐 전투 병력이 타도 측면을 내줘서 충각이 돼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난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유리한지는 바다에서는 사실 수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때도 중요하지만 이 배를 다루는 기술, 그리고 물때를 아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바다에서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배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배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잘못 길을 들어서면 배가 갑자기 휙 밀려요. 그래서 절대 바다에서 모르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조류에 한 번 떠내려가면 다시는 못 따라오는 상황이 발생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배도 그래요, 배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도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배 기술도 앞섰다. 이건 선회를 해서 들이받는 충각 기술을 쓰는 그리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회를 하려면 특정한 속도 이상을 내야 되고 네. 되게 요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지금도 잘 모르지만 일단 속도가 난 다음에 틀면서 옆을 박아야 되거든요. 요 트는 기술이 선장을 한 10년, 15년 해야 나온대. 그래서 나중에도 3단 노선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월급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급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팀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살라미세전 전투 첫 기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배들이 양쪽이 좁은 데서 이렇게 촥 오는 거야. 그 횡렬 맞추고 또 페르시아군은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1, 2, 3열 이렇게 쫙 오는데 딱 만나더니 그리스 해군이 부딪힌 게 아니라 뒤로 뺐다고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착착 오다가. 그러니까 이 겁을 먹고 뒤로 뺀 것처럼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신나서 공격하고. 그랬더니 뭐 기록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한 명이 이럴 순 없어. 그래갖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 받았더니 따라갔다. 아니면 뭐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너희들 이럴 거니 그래가지고 앞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해군은 팀워크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갔다가 줄쳐서 뒤로 빠지는데 이쪽은 병력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라별로 지금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얘 물론 좀 이렇게 팀을 꾸미긴 했지만 나라가 좀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많은 해군은 이렇게 만나면 앞을 싸게 돼 있어. 그렇죠. 그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벌린 상태에서 쫓아가면 당연히 이게 어그러져요. 더욱이 여기가 익숙하지 않은 애들이니까. 그래서 후퇴하는 애들을 쫓아갈 때 질서정연하게 쫓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옛날 그 역사책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후퇴하는데 무질서하게 도망가는 애들은 막 쫓아가서 선별하고 쟤들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니까 뭐 놔줬다 이런 얘기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질서정연하게 방진을 꾸미고 후퇴하는 애들을 따라잡으려면
자기도 방진을 꾸고 가야 되는데 그럼 못 따라잡아요. 속도가 같으니까. 쟤들을 따라잡으려면 내가 진을 풀어야 된다고. 그럼 진을 풀어서 단단하게 붙어있는 애가 붙으면 우리가 많이 다치잖아. 그렇죠. 그래서 원래 추격을 잘 못하는 거야. 야, 해상에서 배를 가지고 기망전술을 사용하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해상에서 뒤로 빠지니까 얘들은 분명히 더 엉클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또 튀어나오거나 좌우 간격이 벌어집니다. 둘 다 어떻게 되냐면 들이받기 좋아요. 옆에 간격이 있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받아버립니다. 이때 받을 때 기록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받아서 상대를 넘겨뜨려요. 넘어뜨려요. 그리고 지는 무사히 그 충각이 밑에 아래쪽에 있거든요. 노를 후진시켜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제대로 자빠진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작은 배들이 달라붙어서 백병전을 하는데 아까 기자님이 페르시아군이 백병전 한다고 그랬지만 그건 지네들끼리 할 때 소리고 걔들이 또 경보병이고 저기 그리스 애들은 중장보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엎어진 애들한테 올라타면은 저기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선은 자빠져도 바로 깔아앉지 않고 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뭐 고개 내미는 적을 계속 뭐 그렇게도 하고 뭐 작은 배로 가서 해전이 좀 잔인해. 육지하고 다른 게 일단 엎어뜨려 놓고 그리고 당시에 함선이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당시 한수 없는 거?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요. 즉 훈련이 안 된 함선들끼리 쭉 가잖아요. 네. 우리가 멈춰야 돼. 그때 재빨리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훈련이 안 된 이 함대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부닥쳐서 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멈춰야 될 때 못 멈추고 혹은 아군 간의 거리를 잘 측정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그리스 해군은 서로 간의 실력을 다 알잖아요. 네. 아, 저 함은 어느 정도 속도고 저 함은 어느 정도 속도고. 근데 페르시아는 그게 안 됐겠죠. 그러니 좁은 해역에서 많은 배가 움직일 때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한 배가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 배를 생각해서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옆배가 쓱 치져 지나가면서 노를 치고 가면 노병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전술이 또 하나가 뭐냐면 들이받는데 이젠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박혀버리는 거야. 나도 안 빠지게. 받아서. 예.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스 다른 배들이 옆에서 붙어요. 그래가지고 올라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페르시아가 해군이 더 많대요, 수가. 이게 말이 되냐 싶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돌출하고 옆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리스 해군이 수가 적어도 하나가 박아서 붙잡아 버린 다음에 3대1로 싸우고 3대1로 싸울 다시 수가 있어요. 돌아가고 또 3대1로 싸우고. 그렇죠. 그리스가 이렇게 두세 척이 올라타면 나 항복 니네 편 할게. 당장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팀 플레이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절대로 같이 안 싸우려고 그래요. 진짜 수만 많았지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치, 목숨 걸고 같이 싸우는데 막 싸우다가 나 얘가 그냥 저를 딱 했는데 난 나요 그랬어. 그런데 해전에서도 결국 이렇게 되면 페르시아는 패배를 하게 되고 모든 병력은 뭐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 원정을 4년간 준비했던 크세르크세스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와 물자를 꾸려 출격한다. 페르시아는 압도적인 병력을 과시하고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결성한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은 목숨을 바쳐 페르시아군을 저지한다. 그러나 페르시아군이 우회로를 통한 급습과 대규모 지원 부대의 공격에 그리스 연합군은 패한다. 아테네까지 휩쓴 페르시아군은 살라미스 해협에서 연합군과 마주하고 그리스 연합군은 수적 열세에도 페르시아군을 살라미스 해협에서 격파한다. 자, 해전에서는 끔찍한 패배를 했고요. 다리가 끊기니까 나 살려라고 크세르크스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육지 병력은 이미 본국 차지하고 있었고 아테네 땅 앞까지 넘어와 있었고 거기에 항복한 나라들의 병력까지 차출을 해서 꽤나 대군이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육지에서 한 번 더 붙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작전으로 그 플라타이아에서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가 좀 설명이 이상해가지고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답사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웃기는 게 이제 페르시아군도 아는 거예요. 이게 테르모필라이 같은 데서 붙으면 우리가 절대 불리하다.
우리가 이기려면 기병이 활동할 수 있고 경보병이 활동할 수 있는 평원에서 붙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이제 평원에 가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테네 스파르타도 왔고 다른 그리스 폴리스들도 막 이제 가세를 해요. 대결전이 벌어졌는데 그걸 평원이거든요.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랬는데 어떻게 복잡하다가 스파르타군이 이동하다가 밤에 몰래 이동하다가 들켜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군이 만세 스파르타만 깨면 이거 승리하는 거잖아. 전 기병이 이제 사령관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돌격을 해. 그 스파르타를 포위해요. 평원에서 기병이 중장 보병을 포위했어. 박살나지 그럼 스파르타. 그것도 아테네 다른 군대로 떨어져 독립돼 있어. 이렇게 되는데 스파르타가 이긴 거야. 심지어는 페르시아군 사령관이 전사를 해요. 이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배운 모든 군사적 작전들이 다 바뀌는데 이러면 네. 근데 진짜 궁금해가지고 거기 답사를 진짜 거기 가고 싶었어요. 2년 전, 3년 전 가봤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평야는 평야가 아니야. 아 말들이 찌기 안 좋은 바닥이군요. 아 그게 아니고 바위. 워낙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평선 보이는 평야가 아니고 언덕과 언덕 사이에 있는 약간의 땅이 거기가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페르시아 장군이 실수한 게 여기 말 달릴 만한 평원이 있네 하고 기병을 풀었는데 스파르타들이 미쳤냐고 글로 내려오게 언덕하고 평원이 만나는 지점만 따라 돌아다니는 거야. 유인한 거고 기망한 거네. 유인 기만은 아니고 진짜 이동하다 걸린 건데 진짜 걸린 거예요? 진짜 걸린 건데 얘들이 초조했던 거죠. 왜냐하면 서로 나와 그러니까 서로 들어와 그랬거든. 그렇게 버티다가 식량도 떨어지고 막 초조한데 스파르타가 혼자 간다 그랬더니 흥분해서 덮쳤는데 스파르타가 평지로 이동한 게 아니라 평지랑 언덕이랑 만나는 데서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병이 돌진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걸 쓸어버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기병은 뒤로 돌고 측면으로 돌아야 되는데 얘들은 언덕 비탈에 있으면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이때는 저기 등자도 없어요. 아직 그 말에 등자가 없던 때군요. 그러니 발 받침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진을 못 해요. 그러니까 활로 쏘거나 주변을 뺑뺑 돌면서 투창을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언덕백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병이 포위를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파상 공세로 쳤어요. 근데 흥분해가지고 이번에 잡을 수 있다 그래갖고 막 덤빈 거예요. 그랬더니 기병하고 스파르타 애들이 이렇게 붙었는데 의외로 보병들이 오히려 유리하게 됐던 거예요. 더욱이 중장갑하고 있으니까. 그 돌지는 못하는 기병은 팔랑크스의 단단한 방패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거기다가 이게 경기병이에요. 투구밖에 쓴 게 없어요. 아하. 그리고 다 경장이라고요. 싸우다 보니까 스파르타 애들이 이거 별거 아닌 것이야.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되게 겁먹었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확 올라가서 공격으로 나가서 사령관까지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지에서도 결국 패배를 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원정의 꿈을 이제 완벽하게 접게 됩니다. 뭐 여지껏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패배의 원인, 페르시아의 패배의 원인 정리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하면 전략이 없었어요.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자기 필요에 의한 전쟁을 했죠.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전쟁을 했어요. 모든 전쟁은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땅과 상대방의 전술을 봐야 되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두 번이나 실패를 했잖아. 네. 그러면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실패한 원인을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자기한테 좋은 방법을 쓰니까 더 과다한 병력을 동원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됐던 거죠. 오늘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장점과 단점이 만나서 장점을 잘 살린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단점과 단점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좀 좋게 얘기했지만 중간에 계속 분열했거든요. 엄청 이기적이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분열보다 비효율이 진 거예요. 분열보다 비효율이 더 나라를 망친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구 절벽에 우리가 봉착을 했잖아요. 점점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동시에 병력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이 국토를 못 지키지 않나, 이 국토 안보가 좀 모자라지지 않나. 왜냐하면 사단들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가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많은 병력 수가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고 국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교훈을 보면 스파르타 같은 군대가 되면은 됩니다. 네, 오늘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무리 100만 대군이 있다 해도 준비되지 않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비효율적인 것이 분열보다 더 나쁘다. 우리는 일당백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로 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